제 친구 제이는 정말이지 우리 모두를 웃겨주는 생활 에너지 같은 존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우리는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얻어듣고 온 이야깃거리로 넘쳐납니다. 밥도 먹고 즐거움도 먹고 그렇게 3시간을 연달아 웃다가 돌아옵니다. 한 달의 피로를 풀고 오는 그 모임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이면 TV에서 하는 화려한 연기대상 프로를 보다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미모의 배우들이 상을 탈 때마다 수상소감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저 상은 내가 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요. 우리는 모두 왜? 하며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아주 엉터리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일생 동안 사랑을 나누고는 언제나 끝에 당신 좋았어?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어쩌니 그런 순간에 아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정말 별꼴이야. 기미도 안 오게 설렁설렁 해놓고 뭐 꼭 좋았냐고 묻는 거 그거 뭐니? 한술 더 떠 그 친구는 나 언제나 좋았어 라는 연기를 일생 해왔으니 연기상은 자신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고 넋살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금방 먹은 밥이 다 소화가 된 후에야 헤어지곤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왜 남자들은 그렇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확신일까요? 아니면 내가 널 이렇게 근사하게 해줬다라는 우쭐한 마음일까요? 그러다가 여자가 아니? 라고 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또 어쩌려고 그렇게 묻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확인 절차를 남자들은 사랑의 미러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때도 진심을 은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에겐 성에 대한 어떠한 말도 언급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반드시 남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무지한 채로 원시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여자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남자 혼자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남자가 제 아무리 대화 방식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여자의 응답 없이 절대적인 지휘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옳지 않다고. 내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묶어버린 세대들은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았냐고 묻기는 왜 물어? 제 친구 제이는 오늘도 또 우리들을 웃기기 위해 즐겁게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이야기를 어디선가 제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서나 여성들 사이엔 성에 대한 농담들이 오고 가지만 그런 왁자한 정보를 자신들의 부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일 겁니다. 부부간에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잘 아는 관계에 무드가 있을 테니까요.
여성들에겐 이 세상이 알려주는 많은 정보들 속에 자기에게 꼭 맞는 옷을 골라내는 센스가 필요하겠지요. 널려있는 정보들, 그것을 잘 고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주부의 빛나는 성과일 것입니다. 언젠가 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섹스가 중요하다고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91%, 여자들은 85%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라 중에는 브라질, 프랑스, 터키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도입니다. 성의 만족도에서 우리나라 남자는 9%, 여자는 7%였습니다. 중요하다는 비율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 중 누구의 잘못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에 그렇게 나쁜 점수가 나왔을까요? 대놓고 말할 수 없으므로 개발되지 않고 속으로만 앓는 것이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감정은폐 심리와 통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반드시 여성을 만족시켜야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만이라도 권위를 빼고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하려니 민망한 구석도 있습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누구나 옛날 생각을 하면 얼굴 붉어지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애교 수준이고 당장이라도 굵은 눈물이 쏟아지며 통곡하고 싶은 사연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어머니와 대가족이 함께 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10,000원 한 장은 제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시절 10,000원이면 하루 창거리는 물론 아이 운동화 하나 사고 그러고도 잔돈을 조금 남긴 채 시장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물오물 커가던 그 시절 10,000원 한 장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므로 언제나 돈의 쓰임은 아이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옹졸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사는 일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던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제 집에 오셨습니다. 마음껏 식사 대접도 못하고 편히 모시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가시겠다고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마음이 징그러니 된 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고 돌아가시는 어머니께 대문 밖에서 10,000원 한 장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현장을 정면으로 목격하신 어머니는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한테 좀 써라, 제발. 응? 너나 맛있는 거 애들 몰래 좀 사 먹어. 알았어? 어머니는 강력하게 손을 저으며 뒤돌아섰고 저는 따라가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10,000원이 딸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어머니는 절대로 받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00원짜리 수십 장을 활짝 웃으며 쥐어드리고 싶었는데 딱 한 장, 그것도 마음이 오그라들며 겨우 드린 10,000원짜리 한 장은 몇 번이나 어머니 손에서 내 주머니로, 내 주머니에서 어머니 손으로 오고 갔습니다. 결국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집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조금 후 대문을 살짝 밀고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저 없는 거리에서 허리를 굽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을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내장을 토할 만큼 울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늘 두 눈에 통증이 올 만큼 꽃이 터지고 마음이 아립니다. 누가 눈물이 마른다고 했던가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과 흐느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000원짜리 한 장도 서서 받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가져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누구 앞에선들 허리를 굽히지 못하겠습니까? 제 지극한 꿈이었던 10,000원짜리 수십 장을 덥석 어머니께 안겨드리는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어머니는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것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그 권력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는 상관없다. 너들만 잘 살아라. 응? 이라고 완전한 희생을 강조하셨고 그런 삶을 사시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신은 온전하게 신발 밑창으로 사시다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가시 위도, 사금파리 위도, 그 밑창 정신으로 걸으셨던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는 가톨릭을 선택했습니다. 제 종교적 삶 속에서 신을 만나는 길 위 어딘가에 제 어머니가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좋은 길이다 라며 등을 떠미는 것 같이 말입니다. 살면서 희생적이어야 할 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딸들의 고통을 늘 묻다가 그것을 설거지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늘 나만의 아픔을 내세우지 않고 옆 사람의 아픈 마음까지 물으며 손잡아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사람이 가진 장점을 늘 말해주는, 그래서 제 말이 상대방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어머니도 행복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드린 그 10,000원, 그 못다 드린 돈을 성당에 헌금으로 낼 때마다 전 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불우한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제 어머니에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노량진 전화국 뒤편에 있는 하염없이 펼쳐져 있는 논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 가운데라니?
그렇습니다. 제 집은 논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량진 전화국 뒤쪽으로 논두길을 따라 한 30분쯤 가다 보면 공군병원이 나오는데 바로 그쯤에 있는 논 가운데 우리는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잘 몰랐으나 아무튼 거기다 우리 집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30분은 걸어야 했고 전기도 물도 없었습니다. 20분 걸어가 남의 집 펌프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겨울이면 들고 오는 중에 벌써 살 얼음이 얼곤 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살았는데 처음엔 분위기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문학의 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모는 노량진에 있는 논의 대부분을 소유한 땅 부자였는데 남편은 가족을 데리고 살 곳이 없자 각서를 쓰고 고모에게 논 200평을 빌렸습니다. 각서에는 5년 안에 땅값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빠른 편인 남편은 경제적 통찰력이 있어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논을 대지화시켰고 집을 짓는 분에게 2채를 지어 그중 하나를 받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집장만을 한 것입니다. 물론 200평의 땅값을 5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은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꿈을 꾸며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 집들에 분수도 만들고 산에서 돌들을 가져와 담을 쌓고 아이들의 그네를 달기도 해서 남들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집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거의 인간적인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뜰에 나무 하나만은 조금 큰 것을 심자고 제안하면 왜? 아니 왜? 큰 나무를 비싼 돈 들여 사? 라고 호통쳤습니다. 50원짜리 묘목을 사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할 텐데 시인이란 사람이 참는 미덕도 없다며 남의 자존심을 뭉개고 혼자 잘난 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날 울게 하는 코미디 세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월요일이면 약간의 돈을 주고 한번 일주일 버텨봐 라고 말했습니다. 별 땅강아지 같은 인간을 다 보겠네 하고 생각했지만 어찌겠습니까? 난 그 돈으로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며 밥을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이 되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계산서를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 모두를 합쳐봐야 구두 하나도 못 살 돈을 가지고 내역서를 써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가계부 비슷한 것을 써내면 꼼꼼히 살피다가 결국은 30원쯤 틀리는 것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돈 계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자이고 거스름돈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 작은 돈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맡기겠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요절복통할 일은 일요일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저더러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참았고 제가 제목을 누르고도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이미 인생을 절반 정도는 포기해버렸을 때니까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2번 정도 반성문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뻔하지요. 다시는 틀리지 않게 돈을 잘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언니가 그 사람 성격에 평생 쓰라고 할지 모르니 아예 싸움을 하더라도 쓰지 말라고 충고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배추 백포기를 김장하고 그 김치로 겨우내 먹으면서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퇴근해 오는 길로 마중을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기분이라는 것이 살아남았는지 애교 비슷한 것을 떨면서 자장면을 먹고 가자고 조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꼴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정말 어쩌다 한 번 중국집에 들러 자장면을 먹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자장면을 마음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장면을 먹으면서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짜장면 먹는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먹으면 식구들 모두 먹을 수 있을 텐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자장면 값이 아까워 죽겠다는 시기였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얻어먹은 자장면인데 토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남자와 살면서도 저는 조금도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끓는 쇳물 같은 생을 살았는데도 조금도 약지 못하고 질질 울기나 하는 철부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을에 누런 벼들이 익어 바람에 넘실거리면 저도 그렇게 출렁이면서 울었고 겨울 빈 논밭에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하얗게 울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친정에 가는 것도 남편이 싫어해서 때로는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잠깐 어머니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한번 만나고 오면 열흘은 거뜬히 견딜 수 있었지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집은 그래도 집 모양새를 갖추며 아름다운 집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선배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일생을 같이 살다 보면 3가지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나 저는 100가지도 더 되니 어쩝니까? 그래도
저는 그 남편과 딸을 셋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제 생에 가장 큰 재산은 남편이 준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저는 그 남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남자로 받들 수밖에 없었지요. 제 딸의 아버지. 이 말은 가슴 떨리도록 소중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남의 자존심을 야박하게 허물던 그 남자는 자신에게는 더더욱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직장까지 걸어다녔고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들이키며 맥주 한 잔의 유혹을 견디던 남자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정하면 죽어도 가는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소주값도 아끼던 그 남자. 때로는 논뚝길에서 유행가를 부르며 내 어깨에 손을 얹곤 하던 그 남자를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여차하면 가족을 위해 리어카라도 끌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는, 자신의 신념이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면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까지 구두쇠 노릇을 한 그는 5년 안에 약속한 대로 논 200평의 값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고 나중엔 그 집을 팔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50평의 정원이 있던 은평구 신사동 그 집. 돌탑을 세우고 목련나무와 모란을 심고 햇살 같은 꽃을 활짝 피어 올리던 능수와는 물론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흐드러지던 그 집. 이태리 봉선화가 여름 내내 피었던 그 집. 결국 그 남자는 그 집에서 인생의 호사 한 번 누려보지 못하고 쓰러졌고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강변 삼성동 빌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보다 딸들을 사랑한 남자였고 어설픈 나를 믿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했지만 저는 그의 투병을 21년간 도왔고 제 손으로 돈을 벌며 살았고 제 품에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생에 있어 가장 황홀한 말을 그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널 두고 어떻게 가냐? 나 죽거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웃기는 말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혹독했지만 자신의 전공에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확실한 주관을 펼쳤던 그 사람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정적인 남자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한 남자였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기억 하나쯤 남아있어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며 사는 것 아닐까요? 딸과 사이들이 모이면 늘 남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우리 모두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던 딸들과 사이들을 남겨둔 채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잃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남은 가족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막내의 꿈에는 아빠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막내가 가장 마음에 안 놓이는 모양이지요. 활짝 웃으며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빠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은 무슨 세상에 가장 좋은 뉴스거리라도 되는 양 궁금해합니다. 그래, 뭐라고 했는데? 응? 응? 말해봐. 옷은 뭐 입었어? 모자는 썼어? 우리는 그렇게 울고 웃고 하지요. 가족처럼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이 알아갑니다. 아이들과 찢고 볶는 세월도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어느 날 부부만 남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결말에 대해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은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가족 간의 갈등과 거기 따르는 우라치미는 일들에 푹 빠져 있을 때 단둘이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조금은 슬프지만 조용한 나를 그리워한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고 볶는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다 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좌충우돌하는 갈등의 시간을 참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막상 단둘이 남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둘이 뭘 해? 하고 물으면 그냥 개 닭 보듯 하지 뭐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숨을 푹 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함께 늙는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식구들에게 쌓여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보낸 후 덜커덕 둘이 남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각자 자기 방에서 TV나 보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구들에게 쌓여 부부는 늙어가는 모양입니다. 거기 십사여, 거기 기대요. 부부라는 이름을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있다는 시간을 소화할 수 없어 남자는 잠자고 여자는 전화를 걸고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은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는 버릇이 젊은 날부터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미지근한 사랑을 하고 각자 돌아눕는 그런 관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는 세월 속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지속적으로 둘만의 대화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10분만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가 떨어져 먹을 거나 찾는 남편들. 두어 마디 하다가 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다 싸움으로 번져 들볶이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다가는
중치가 막혀 죽어. 차라리 저 고양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야기가 지속될 수 없을까요? 잠시 동안 가족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놓고 가야 하는데 집안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데서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당신이나 잘해. 그런 꼬락서니로 뭘 잘해? 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없으면 부부간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나간 일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다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부부도 하나의 사업 관계입니다. 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 파트너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쓸모가 있는 관계입니다. 혼자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편한 사업 파트너입니까? 같이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함께 차도 끓이고 책도 읽고 토론하며 둘이 함께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서로 지압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외국어도 배우고 귀찮다고 재미없다고 하면 재미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교육은 죽음까지 갑니다.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동행하며 사는 모습은 귀감이 됩니다. 새로운 부부로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그보다 큰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자, 응? 그런 다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잘 맞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할 일이 없으면 봄에는 쑥이라도 뜯고 가을에는 도토리라도 주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 따위는 행복한 노년에게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 학교를 다니는 마음으로 두 사람만의 노후를 살아간다면 재미있는 일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럼 재미없지. 사는 것이 뭐 그리 재밌겠니?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는 것을. 재미. 그것은 우리들 생의 목걸이일까요? 아니면 팔찌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재미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비상금 같은 것일까요? 사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보석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는 것은
지겨운 것이며 신물 나는 것이며 진절이 나는 것이라고 말해야지요. 넌더리가 나는 것이 사는 일 아닌가요? 재미 왕창 없는 것, 그게 사는 일 아닌가요? 재미라니? 어떤 싱거운 사람이 사는 게 재밌다고 말할까요? 어느 날 문득 사는 일을 졸업하고 싶지 않은가요? 아니, 어느 시간에 별안간 사는 일을 자루에 넣어 바다에 쳐놓고 싶지 않은가요? 사는 일, 말하자면 왼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절반은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모르죠.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태어날지도 모르겠군요. 자, 재미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재미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 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과연 사는 것은 재미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재미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미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재미를 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것인지, 그 재미는 어떻게 키우고 살려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차피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부터 재미는 사라집니다. 재미는 없다는 사람에게는 붙지 않는 아주 민감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사는 일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왜 자신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 원인 규명을 해야 합니다. 재미없는데? 원인 규명은 왜 해? 하고 말하는 여성도 반드시 이것만은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랑하고 시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풀 한 포기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재미입니다. 스스로 하는 일을 모두 제쳐두고 왜 이렇게 재미없냐고 붕시렁거리면 그만큼 재미가 없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너무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서 1억 년을 살아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미는 스스로 누리는 것이며 만드는 것이며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물섬입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찾는 만큼의 재미를 가집니다. 우선 자기 현실에서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을 때,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남자가 있을 때, 남자가 있긴 하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고
형편없이 거지같이 굴 때, 자신의 사회적 욕망이 비참하게 주저앉는 경우에도 그것을 재미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을 향유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것에는 반드시 그러한 속속이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재미입니다. 밋밋한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높은 암벽을 걸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재미입니다. 정상에 못 가도 재미는 있는 일입니다. 오르는 과정이, 그 의지가, 그 실천이 바로 재미이기 때문입니다. 큰 과일이 더 맛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 익은 텅 빈 수박보다 탱자만한 귤이 더 맛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드십시오. 명품은 처음부터 비싸거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고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을 최고로 만들려는 노력이 명품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의지, 정신.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의지와 정신으로 종이 하나를 접는 창의성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재미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세상이 재미없다고 결론 내리고 징징 짠다면 재미는커녕 보기도 흉하게 됩니다. 새 이름 하나를 외워 보십시오. 풀꽃 하나의 이름을 외워 그 풀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사는 즐거움이요 재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배우십시오. 그것은 재미의 첫 출발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배울 것이 많아 시간이 모자릅니다. 100년 시간도 모자랍니다. 책 하나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세상에는 읽을 책이 너무 많아 100년도 모자랍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눈부신 저 자연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 나무들의 녹음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겨운 상처와 고통은 없었을 것을,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건 해서 뭐해? 그렇게 심드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까짓 것 하고 얕보던 것이 결국 소중한 우리들 삶의 양념들입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지금 막 3초 정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만 넘어가면
5분 안에 냉동실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는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지겨운 일만 벌어지는 이 아침을 저주하기 전에 적어도 극단적이지만 막 이 세상을 눈 감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디든 그곳이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추 같은 생의 맛.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사는 재미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재미없다면 내가 하지 않았던, 몰랐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산도 가보고, 길을 따라 걸어도 보고, 교회도, 성당도, 절에도 가보고, 왜 사람들이 신을 찾는지도 생각해보고,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보고, 식물도 길러보고, 일기도 써보고, 자서전도 써보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삶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서예도 해보고. 세상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배우고 싶은 초보적 마음입니다.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신문을 보고 관심 있는 것을 오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웠던 재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재미는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나 부모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통령에게 좋은 세상이 되게 하는 건의문을 써도 좋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재미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오늘 작품은 동화출판사에서 출간한 신달자 작가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작품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